자, 이번 시간은 253페이지죠. 주택금융.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주택금융.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의 진행을 할 때 중요하다. 발표해 놓은 거는 끝날 때까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이 관련 법령이 있어요.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돼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예외 없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이게 지금 출간이 됐잖아요. 출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됐고 난 거는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인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내 수정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따 가다가 몇 개는 수정을 해줄 테니까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주택금융이라고 그랬을 때 교재사항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이라는 게 금융이 우리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인데 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건설을 하게 되면 토지 취득 단계가 있고 건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입 단계가 있어요. 여기 토지 취득해서 건설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금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을 개발할 때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지만 그로 인한 수익 발생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여기가 우리가 개발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무슨 금융이다? 이때가 소비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 보면 개발금융이 있고 소비금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비금융이 장기 저리 여건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있는 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대출 기간도 짧고 이자율도 비싸요. 그러면 개발금융이 왜 기간도 짧고 이자율도 비싸냐면 대부분 여기 보면은 뭐를 취득해요? 토지를 취득을 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겠는데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초기에 만약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100억인데 100억을 한 번에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뭐만 높아지겠어요? 부채 비율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만 가중이 될 테니까 공정별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PF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뭐 브릿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개발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다? 소비금융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보면 저당대부라고 돼 있죠. 네, 저당대부가 담보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고, 그죠? 분할 상환이고 장기다, 장기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대부라는 것은 거기 보면 단계적 대출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에 있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도 참고하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면 금융 관련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 배운 거 기억하나요? 응?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별표를 하나씩 해주세요. 용어로 많이 인용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투자론에서 쓰던 거예요. 자, 이 대부비율이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즉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 있죠. 그걸 정해주는 게 대부비율이에요. 그죠?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차입자의 뭐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 이게 참여정부 시절 때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도입이 되니까 직업은 없어도 부동산만 있으면 대출 받던 사람들이 제동이 걸린 거예요. 특히 누가? 주부들이. 소득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도입한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이거를 폐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승인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득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대출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꾸준히 물어보고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숙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월부금이라고 돼 있죠. 월부금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쓰고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월부금은 원리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융자 원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가르쳐 주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자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자에 대한 거는 융자금 있죠? 네. 융자금에다가 대출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융자금분에 이자를 대입하면은 뭐를? 이자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요거 이자율 계산하라고 출제할 때가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근데 조건은 다 줘요. 그러니까 단순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융자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은 이자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잔액에다가.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계속 이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의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잔액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까지도 계산 문제 할 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원금이 아니라 어디다가? 잔액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잔금 비율하고 무슨 비율이 있겠어요? 상환 비율이 있어요. 그냥 개념 정도 알아두면 이런 거예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해요. 그러면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해요. 자, 그거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요. 나중에 그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상환을 40% 했어요. 그러면 잔금 비율이 얼마겠어요? 60%.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 60이라는 얘기는 상환이 4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개 합하면 1이 나오겠죠? 이게 대출 원금이에요. 융자금.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게 되면은 융자금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상환 비율을 우리가 잔금 비율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대입하고 불과 역수기 때문에 얘를 구할 때는 저당상수라는 걸 써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용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면은 부동산의 저당 대출 제도라고 있어요. 그죠? 자, 요 저당 대출 제도를 보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제일 먼저 저당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합성어예요. 이게 죽은 재산의 의미예요. 그런데 게이지라는 게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냐면 꽉 움켜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뭐를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은 언제 해제해줘요? 다 갚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 부분, 일정한 부분에서 움켜쥐고 있을 때는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저당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당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담보대출의 의미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저기, 만약에 박 총각이 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 총각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대출 받아 썼어요. 그러면 뭐가 설정이 되겠어요? 저당권.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행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물건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 소유권으로서 뭐를 분리시켜서 저당권을 분리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없다?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있어요. 여기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아요. 그래서 불특정 고객에게 여신, 즉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장기 자금이에요? 단기요? 장기요? 자, 장기를 버리고 얘기해봐요. 단기. 대출은. 그래서 금융기관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데 단기 자금을 모아서 장기 자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고객에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면 저당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부채예요.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 대출을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을 해줘서 발생한 저당권을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현금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으러 올 사람에게 예금도 줄 수 있고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대표적인 방안이 저당의 유동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빨리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안 될 것 같으면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자, 우리 255페이지에요. 그 밑에 가면 저당의 종류라고 돼 있죠.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애들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기 금융기관이 있고, 여기 차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무주택 서민이면 신용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거래할 때는 당연히 이자율을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기관이 있죠. 얘한테 보증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혹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얘네는 돈을 받아가고 니네가 구상권 청구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면 이자도 비싸고 보증 수수료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 높아진 이자라든가 비용 부담이 어려우니까 대출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급보증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줘라. 얘가 못 갚으면 누가 주겠다?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주택관리청이라든가 농민주택관리국이라든가 재향문인관리국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급보증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복이 되냐면 처음에 국내 이 금융론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됐을 때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것이 번역이 돼서 그대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점차 우리나라 제도하고 무관한 용어들은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네? 현업 중개업자들이 제일 취약한 게 금융하고 세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저당 상환 방법이 있을 때 거기 보면은 금리 방식에 의한 저당 대부라고 돼 있죠. 별표는 하나 하는 거예요. 별표는. 자, 금리 방식에 대해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자율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자율이라는 게. 이자율이라는 거.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치를 얘기해요. 화폐 가치를. 네. 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자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 있죠. 네, 그거를 지급해 주는 게 이자율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거나 적금 불입하게 되면 하는 이유가 미래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다? 그게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돼요? 금융기관이 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직접 거래하면 얘가 채무 불이행하면 둘의 문제잖아요. 근데 얘들에게 돈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얘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얘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가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정할 때, 만기 때까지 얼마만 받기로 하자라고 딱 금리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해놨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 아시죠? 인플레 의미가 뭐예요? 인플레 의미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 돈의 가치가 그랜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인플레가 심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액수로 돌려받아도 쏘나타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자율을 정할 때 반영을 해야겠죠. 특히 무슨 이자율을 정할 때? 고정이자율을 정할 때. 고정이자율은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방식을 크게 나누게 되면 고정이자율 제도가 있고 뭐가 있다? 변동
이자율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 여러분들이 박스에 보면 명목 이자율 인플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합한 것이다. 이렇게 시험상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이자를 정할 때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예상 인플레율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거고, 위험에 대한 대가, 여기 실질 이자율은 뭐를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은행도 자금을 조달을 해야지만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금, 적금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이자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고정이자율이라고 그랬을 때 제목대로예요. 그러면 얘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를 대부분 누가 떠안게 되냐면 대출자가. 여기서 이 대출자는 금융기관 얘기예요.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플레 위험, 그죠? 이자율 위험, 이런 것 등을 누가 부담하냐면 대출자가 부담해요. 만약에 내가 원래 인플레율을 예상되는 인플레율은 1%였는데 이거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고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아요? 대출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동 이자율을 보게 되면 얘는 제목이 뭐예요?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주기별로 뭐를 조정할 수 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조정 주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라고 그랬을 때 얘는 몇 프로?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전에 약정한 이 부분에 따라 이 주기에 약정된 주기가 돌아오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변동이자율은.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 주기가 하루씩 조정할 수 있어요, 매일. 매일 조정하게 되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죠. 매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동 이자율은 뭐가 중요하다?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정 주기가. 이해하겠어요? 고정 이자율에서는 조정 주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자율 위험을 다 대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비싸요. 초기 이자율이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한 두세 번 인용이 됐어요.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초기 이자율이 비싸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정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변동이자를 적용할 때는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는 게 무슨 이자율이다?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있으면 뭐를 조정하겠어요? 뭐를? 자, 가산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기준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처음에는 항상 빗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용어가 익숙해지면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각인이 돼 있으면. 그죠?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정해지게 되면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우대금리를 쓰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자를 가산해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기준금리 있죠. 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두 가지를 써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될 때 뭐 금융채든 뭐든 이런 거는 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CD 유통수익률하고 코픽스 있죠. 네. CD는 들어봤죠.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요 CD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얘도 시중에서 돈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 체면에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CD를 발행하는데 얘 명칭이 뭐다? 예금 증서예요. 요게 뭐냐면 통장이에요. 예금 증서라는 게. 여러분 통장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이라고요. 마지막에 이 통장을 소지한 사람이 창구에 제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하고, 그래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CD,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코픽스. 근데 요 코픽스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얘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100이 만약에 필요할 때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리버라고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선 게 코픽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뭐예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한 8개 은행이 그 자기들이 대출 자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조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은행연합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매달 15일 기준에서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신규 지급액, 잔액 기준에서 2종류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한 4종류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뭘 어떤 조건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느냐 안 하냐, 뭐 금리의 부담이 많다 적다 이런 거 내는데 이것만 구별해줘도 훌륭한 거예요. 기준금리로 뭐를 쓰고 있다? CD, 코픽스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58페이지에 가면 변동이자율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네, 특징이었을 때, 자, 거기 니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이자율 변화 위험을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일단. 그리고 거기 니은에 나와 있는 거, 거기 그 3번째 줄에 가면 대출자는 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3개월 단위로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하다고 돼 있죠. 그거는 여기랑 관련, 이건 실효이자율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을 때 그 문장만 나왔다고 그냥 아마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주기가 된다고 그래서 실효이자율은 이자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지급될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그냥 통으로 갑자기 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미음에 가면 금리 상한 변동금리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보면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돼 있죠. 캡의 의미가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상한선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한선을 두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베이비 스텝이라든가, 빅 스텝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울트라 스텝, 이런 얘기 들어봤죠? 미국에 연준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나요? 미국에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금리를 정하는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옛날에 유명했던 이 연준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0.25%포인트씩 조정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이름을 따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0.5%포인트씩 조정했으면은 빅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0.75%포인트 조정했으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고, 1%포인트 조정하게 되면 울트라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금리가 1%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만약에 1000조라고 생각해봐요. 1000조에 1%면 얼마야? 1조. 그죠? 1조가 뭐 10조? 10조네 10조. 그러면 1% 올라가면 이 총액에서 이 10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자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기준금리를 몇 프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용어상에서. 거치기간은 알죠? 네. 거치기간이 이건 뭐겠어요? 거치기간. 대출을 받았을 때, 거치기간을 두게 됐을 때, 거치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동안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같이 안 이루어지고 6개월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기간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상환기간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당연히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거치기간이 존재하면, 그죠?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 길어진다, 이렇게만 바꿔주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보니까. 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옆에 뭐 대출 가능의 산정 방법이라고 돼 있죠? 별표는 하나 하는 거예요. 요게 계산 문제로 인용이 되는데, 요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올 때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261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저당대출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긴 별표 2개. 그러면 거기는 왜 별표가 2개냐면 얘네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가 2개예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요거는 두 번째로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별이에요. 근데 여기 제목에 일단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를 상환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거기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목에서 뭐를 알고 있냐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제목에 원리금의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금 균등이라는 거는 시간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금은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을 해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자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잔액이 점점점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도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 이걸 물어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의 구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여부 있죠. 근데 원리금이 체감하는데 원금은 균등하지만 뭐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네,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또 이거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원리금은 균등하다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제목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대출 초기 있죠. 초기에는